자, 오늘은 우리가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해서 여러 글을 함께 이제 읽어보는 그런 단원을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통합적 읽기는 현재 수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합지문이라고 해서 공통된 소재로 가글과 나글이 묶여있는 주제통합적 읽기가 요즘은 수능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우리가 내신선상에서도 독서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이 군주론이라는 책은 사실 정말 유명한 책이죠.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보통의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도 뭔가 필독서로 이제 조금 추천이 될 만큼 꽤 유명한 책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게 됐네요. 사실상 쌤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군주가 될 것도 아닌데 왜 매번 이걸 수업을 하고 있어야 되나?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군주가 아니더라도 이 글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많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글은요. 마키아벨리가 말 그대로 이제 제재는 군주 왕과 같은 이제 사람이죠. 군주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논설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논설문은 주장과 설득하는 글이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바가 글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근거를 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우리가 논설문으로서 군주가 어떤 통치 방법을 가지면 좋겠는지를 마키아벨리의 생각을 읽어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글은요. 정약용의 목민심서예요. 그래서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통해 또 이번엔 우리가 이제 한국판인 거죠. 한국판 이제 이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의 자세는 과연 무엇이 좋은 건지 이것을 비교 그리고 대조해서 읽어봐야겠죠.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군주론. 저는 마키아벨리 말하는 거죠. 자, 모든 군주가 잔인하지 않고 인자하다고 생각되기를 더 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마키아벨리는요, 군주가 인자하다고 생각되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대요. 즉, 이게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자비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베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즉 인자하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인자하다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는 조금 의견이 있다라는 거죠. 체사레 보르자는 자, 여러분 어떤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군주 중에서 잔인한 통치를 했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보르자는 잔인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잔인하다고 생각되었지만 그의 보르자죠. 엄격한 조치들은 로마니아 지방의 질서를 회복시켰고 그 지역을 통일시켰으며 또한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이 사람의 잔인한 통치는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보르자의 행동을 잘 생각해보면 잔인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을 피하려고 피스토이아가 사분 오열되도록 방치한 피렌체인들과 비교해볼 때 그가 훨씬 더 자비롭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보르자의 행동은요. 물론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보르자를 잔인한 통치자로서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보다 낫냐면요. 피렌체인들보다 낫대요. 근데 이 피렌체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잔인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저냥 좋은 정치를 펼치다가 피스토이아라는 이 지방이 사분 오열됐다라는 건 여러분 갈기갈기 찢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지역을 지키지도 못하고 분열되게 만든 피렌체인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누가요? 보르자가요. 그쵸? 이 대명사 잘 풀어야겠죠? 보르자가 훨씬 자비롭다고 판단할 수 있대요. 누가요? 마키아벨리는 일단 그렇게 생각한대요.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자신의 신민들의 결속과 충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잔인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된대요. 즉, 이건 마키아벨리의 생각이에요. 현명한 군주는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잔인한 일이라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나친 자비로움으로 무질서를 방치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약탈당하게 하는 군주보다 소수의 몇몇을
시범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기강을 바로잡는 군주가 실제로는 훨씬 더 자비로운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키아벨리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지나친 자비로움으로 무질서를 방치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약탈당하게 하는 군주는요, 부정적인 군주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쵸? 이렇게 자비로움으로 그냥 놔뒀다가 여러 사람을 죽게 하는 거는 참 형편없는 군주다. 오히려 뭐가 낫냐? 소수의 몇몇의 사람을 진짜 무섭게 죽이는 거예요. 그쵸? 무섭게 혼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잔인해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옹호할 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 있어요. 일벌백계라고 합니다. 하나의 벌로 100가지의 가르침을 준다라는 거죠. 즉, 한 사람을 엄청 심하게 혼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잔인한 통치자가 훨씬 결과적으로는 자비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전자는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지만, 여러분, 전자는 누구예요? 자비로운 군주인 거죠. 그쵸? 즉, 이 사람은 평상시에 자비로운 통치자예요.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비롭지 못한 사람인 거죠. 전자는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지만 후자는 이제 잔인한 통치를 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군주가 명령한 처형은 단지 특정 개인들만 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군주라는 거는 잔인한 통치를 한 사람이고 이 명령한 처형은 되게 무서운 통치를 말하는 거죠. 즉, 누군가를 굉장히 잔인하게 처형하더라도 그 사람은 피해자가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생국가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군주 중에서도 특히 신생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베리길리우스는 디도의 입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상황은 가혹하고 내 왕국은 신생 왕국이어서 나는 그런 조치, 자, 여러분, 그런 조치는 무슨 조치? 잔인한 통치를 말하는 거죠. 잔인한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자신은 구석구석 방어했다라고 지금 베리길리우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이 자신의 주장을 마키아벨리죠? 옹호하고 있죠. 내 생각이 맞다. 왜요? 베리길리우스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군주는 참소를 믿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의 주장인 거죠. 즉, 적대적인 행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통치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땐 조심해야 되냐면요. 참소를 들을 땐 조심해야 된대요. 여러분, 참소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잘못했어요 라고 고자질하는 글들을 우리가 보통 참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윗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고자질하는 걸 참소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우유부단해서는 또 안 된대요. 너무 그것도 막 이렇게 적대적 행동을 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유부단이라는 거는 너무 무르다는 거죠. 그래도 안 된대요. 군주는 적절하게 신중하고 자유롭게 행동해야 하며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경솔하게 처신하거나 의심이 많아 주위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대요. 자, 지금 보면 여러분,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군주의 행동이에요. 즉, 적절하게 신중해야 되고요. 자유롭게 행동해야 되고요. 너무 큰 자신감으로 경솔하게 처신하거나 의심이 많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고 있죠. 즉,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군주의 자세가 지금 세 가지가 소개가 됐어요. 근데 어떤 군주예요? 바람직한 군주의 자세인 거죠. 자, 그런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대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마키아벨리가 이 논쟁을 다루면서 자신이 어떤 주장하는 바를 펼치겠죠. 자, 뭐랑 뭐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늘 부딪히는 소재다라는 거죠. 자, 제 견해는 사랑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한대요. 그쵸? 그러나 동시에 둘 다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첫 번째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대요. 한마디로 이거는 최선인 거야, 최선. 최선의 방법은, 최선책은 바로 둘 다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즉, 이 최선책이 이꼴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그쵸? 이상적인 어떤 정치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어렵대요. 그쵸? 자, 그렇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자, 차선책이라는 거죠. 자, 차선책은 즉
현실적인 정치겠죠. 자, 그랬을 때는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이한 관점이죠. 자, 이 문단 볼게요. 자,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즉, 재진술이에요.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게 눈이 어둡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인간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쵸? 자, 이게 바로 글쓴이, 필자, 마키아벨리죠. 예, 인간에 대한 가치관이죠. 이걸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다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죠.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모른다, 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이익만 쫓는다, 이기적이다라는 거죠.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 사람들은 모두 당신에게 온갖 충성을 바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막상 그럴 필요가 별로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소유물, 생명, 그리고 자식마저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정작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할 때면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한마디로 인간들은 굉장히 본인이 필요할 땐 그 다 상대방에게 되게 잘해주지만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할 때는 이렇게 좀 등을 돌리는 얍삽한 존재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런 거를 염량세태라고 하거든요. 즉, 세력이 있을 땐 잘 따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등을 돌린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할 뿐입니다. 즉 그들이라는 건 누구겠어? 인간들,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사람들을 믿는다면 결국 군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을 통하지 않고 물질적 대가를 주고 얻은 우정은 소유될 수 없으며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없습니다. 즉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올 거예요. 자, 본론이고요. 자, 3문단부터 가면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어떤 도덕적 관계보다는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즉, 도덕적인 관계에서는 좀 더 사람들이 배반을 잘한다라는 거죠. 즉,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걸 더 많이 따진대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의 관계에 따라서 유지되는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관계를 팽개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굉장히 지금 마키아벨리는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서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오히려 믿어라 라고 지금 마키아벨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해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어서 4문단 가볼게요. 현명한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 비록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미움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마키아벨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현명한 군주는 두려운 존재여야 된대요. 그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 상관없대. 근데 군주가 미움을 받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오, 두려운 거랑 미움받는 건 지금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군주가 시민과 시민들의 재산과 그들의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는 일을 삼가면 항상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 보세요. 자, 군주가 시민과 시민들의 재산 그리고 부녀자들 그들의 아내에게 손대지 않는다면 미움받는 일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대요. 자, 한마디로 군주가 시민들의 재산,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면 미움받는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의 처형이 필요하더라도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로 국한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처형을 해도 돼. 그치? 해도 되긴 되는데 명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미움받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타인의 재산에 손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에 손대는 건 정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어버이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굉장히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되게 좀 믿음이 많이 없었나 봐요. 그쵸? 자,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굉장히 이해 파산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돈을 손대는 것만큼은 절대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할 거다라는 거죠. 게다가 재산을 몰수할 명분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약탈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군주는 항상 타인의 재산을 빼앗을 핑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목숨을 앗을 이유나 핑계는 훨씬 더 드물고 또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두려워도 되지만 미움받는 사람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길게 했고요. 그랬을 때 미움을 안 받으려면 남의 재산과 남의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잔인하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잔인하다, 두렵다라는 것은 상관없대요. 왜냐하면 군대란 그 지도자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군대의 단결을 유지하거나 군사작전에 적합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잔인해도 되냐면 결국 군대라는 곳은 그 통치자가 굉장히 좀 무섭고 잔인한 면이 있어야지 잘 굴러간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자, 그 예시가 등장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시는요. 한니발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자, 한니발이에요. 자, 앞에서 말했던 것에 예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사람은 잔인한 군주의 예시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니발은 영화도 있잖아. 고어 영화. 굉장히 잔인한 그런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자, 한니발의 활약에 관한 설명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비록 수많은 종족이 뒤섞인 대군을 거느리고 이역에서 싸웠지만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군 내부에서 또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의 많은 다른 훌륭한 역량과 더불어 그의 부하들이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비인간적인 잔인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한니발은요. 어떻든 간에 군 내부에서 그들의 지도자, 즉 한니발이겠죠.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래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한니발은요. 굉장히 잔인했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이 그 한니발에게 대해서 반항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비인간적인 잔인함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올바르게 좀 통솔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한니발이죠. 그토록 잔인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다른 역량 역시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데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별 없는 저술가들은 이러한 성공적인 행동을 찬양하면서도 그 성공의 주된 이유, 뭐래요? 잔인함이죠. 잔인함을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대요. 자, 보니깐요. 분별 없는 저술가들 지금 딱 봐도 굉장히 태도가 안 좋죠. 한마디로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저술가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분별 없는 저술가래잖아. 그치? 거의 완전 디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쵸? 자, 이어서 볼게요. 자, 한니발의 다른 역량들로는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저의 논점은 스키피오가 겪은 사태에서 입증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육문단이고요. 한니발이 만약 잔인함이 없었더라면, 그쵸? 자, 다른 역량들이라는 거는 잔인함을 제외한 역량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쵸? 잔인함을 제외한 역량들인데요. 이것들로는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 마키아벨리의 생각을 스키피오의 예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대요. 자, 뭔가 봤더니 이 사람은 반대 예시인 거예요. 한니발과는 반대되는 예시로 지금 등장을 했어요. 자, 그는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매우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군대는 스페인에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대요. 한니발의 군대는 반란 일으킨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쵸? 그 유일한 이유는 그가 너무나 자비로워서 적절한 군사적 기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병사들에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스키피오는 한니발과 달리 잔인함이 없고 자비로움이 있었던
군주인 거죠. 이 때문에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언론에서 그를 탄핵하면서 로마 군대를 부패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막시무스라는 이 사람은요, 이 스키피오를 굉장히 비난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너무 자비로웠기 때문에 사람들, 즉 군대들이 이 사람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자, 얘는 반대 예시로 자비로운 군주인 거예요. 우리 한니발은 아까 잔인한 군주였잖아요. 자, 그리고 로크리 지방이 스키피오가 임명한 지방 장관에 의해서 약탈을 당했을 때 스키피오는 그 주민들의 원성을 구제해주지 않았으며 또한 그 지방 장관은 자신의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키피오가 너무 자비로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비로움을 굉장히 경계한 사람인 거죠. 실로 언론에서 그를 사면하고자 발언한 인물은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스키피오가 바로 그런 유형의 인물이라고 변호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군대 지휘 방식이 견제받지 않고 방임되었더라면 그 자신의 성격 때문에 스키피오의 명성과 영광은 빛이 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원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유행한 성품의 적절히 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의 명성에 이바지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마키아벨리는 뭐라 생각하냐면 스키피오가 너무 자비로운 군주인 거죠. 사실 스키피오는 너무 자비로워서 마키아벨리와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단점이 많은 그런 군주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커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원로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나마 그 정도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스키피오가 그래도 잘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이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뒷받침해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7문단이고요. 자, 이 부분이 바로 결론 문단이에요. 자, 이제 끝부분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의 문제로 되돌아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죠. 저는 마키아벨리죠. 인간이란, 즉 일반적인 백성인 거죠. 피지배 계층.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랑을 하지만 군주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군주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라면 타인의 선택보다는, 자, 타인의 선택은 뭐냐면요. 사랑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건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쵸? 백성이 나에게 해주는 거잖아. 자신의 선택에 의존한다. 자, 봐봐. 내가 잔인할지 말지는 내 선택인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어떤 잔인한 군주가 되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것, 즉 타인의 선택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잔인함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미움을 받는 일만은 피해야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자, 미움 안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그렇지. 우리 다른 백성들의 재산에 손대지 말고 백성들의 아내에게 손대면 안 된다. 이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글을 다 읽어봤으니까 다시 글의 개관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글은요, 매우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과 설득하는 바를 펼치고 있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군주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 바람직한 통치인 건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바람직한 통치의 방법에 대해서 예시와 비유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민들, 즉 백성들이죠. 신민들의 본질을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즉, 사람들이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인한 통치가 도움이 된다라고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군주론에 대해서 지금 글을 읽어봤어요. 그럼 이제 이어서 목민심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이 글 역시 마찬가지로 정약용이 관리들이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논설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글, 설득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이 글은 백성을 통치하는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좀 읽어야 될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벌은 백성을 바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최후 수단이다. 수령이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받들어 엄정하게 임하면 백성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다면 형벌은 쓰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정약용의 핵심 주장이에요.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백성에게 형벌을 주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인 거죠. 최후 수단이다라는 거는 이러한 형벌은 좀 가장 마지막으로 쓰는 수단이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안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수령이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엄정하게 받들면 당연히 백성들은 따라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백성을 다스리는 정약용이 생각하는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잘 가꾸고 자신이 법을 잘 지키면 백성들은 당연히 따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정약용의 주장이었고요. 이제 아래 부분은 이러한 주장을 이제 받드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증이라고 해볼게요. 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한 고을에 있어서야 서리법이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약용은 국가를 다스리는 일과 가정을 다스리는 일과 한 마을, 고을을 다스리는 일은 다를 게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찌 가정 다스리는 것을 살펴보지 않겠는가? 역시 서리법이죠. 즉, 뭘 보면 된다? 가정을 다스리는 걸 보면 우리가 고을의 다스림을 알 수 있고 국가의 다스림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특히 가정으로 먼저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뭔지 알겠죠? 가장 작은 공동체잖아요. 그쵸? 마을보다는 가족이 작고 그리고 마을보다는 국가가 크니까요. 그쵸? 예를 들어보자. 자, 여러분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이 날마다 꾸짖고 성내어 자재를 매질하고 종아리치며 노비를 묶어놓고 두드린다. 돈 1전을 훔치고 국 한 그릇을 엎질러도 용서하지 않으며 심하면 쇠망치로 어깨를 치고 다듬이 빵망이로 볼기를 친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빡세죠? 그쵸? 즉 어떤 가장이 이렇게 잔인하게 형벌로써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제들은 눈속임이 더욱 심해지고 노비들의 도둑질은 더욱 늘어날 거래요. 즉, 이 사람은 뭐라 생각하냐면 이렇게 무섭게 지금 자기 집을 다스리면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를 조심하면서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숨길 생각만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어떤 잔인한 다스림의 행동이고요. 그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거래요. 그렇죠? 이러한 잔인한 다스림의 결과는 사람들이 뉘우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속임도 하고 도둑질도 더 많이 하고 온 집안이 모여 비방 그냥 뒷담이 나고 잡힐까 겁내어 상하가 서로 농간질 이간질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 이제 막 서로 제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가장을 속일 거라는 거죠. 불쌍하게도 이 가장은 그만 외톨이가 되고 가도 집의 도리 또한 어그러져 크게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러 마침내 법도 있는 집안의 꼴을 이루지 못하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한 가장이 있대요. 이 가장은 반대되는 가장인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앞서 나온 것과 서로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대조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요렇게.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는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의관을 정지한 다음 엄숙하고 단정히 앉아서 아침 문안을 받은 후 그날의 할 일을 분담시켜 각자 처리하게 한다.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으면 순순히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수치가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숨겨서 드러내지 않다가 한가에 있을 때 하나씩 불러서 차근차근 경고하고 꾸짖는다. 자, 여러분 여기는요 완전 반대의 집인 거죠. 이 집은 사람들에게 엄하게 혼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자애롭게 다스리죠.
자신이 먼저 올바른 행동을 하고요. 사람들이 뭘 잘못해도 남들이 보는 앞에서 혼내지 않고 혼자 있을 때, 그쵸? 한가롭게 혼자 있을 때 불러다가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차근차근 경고하고 꾸짖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꾸짖는다는 엄청 호되게 혼낸다 보다는 그냥 이제 좀 알려준다 라는 거죠. 가장이 부지런함으로 솔선하니 여러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고 가장이 공손함으로 솔선하고 청렴함으로 솔선하여 표준이 이미 바르니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자제들은 모두 예쁘면서도 스스로 삼가며 노복들은 순박하고 선량하기 그지없다. 그리하여 속이는 것이 어떻게 하는 일인지 알지 못하고 도둑질을 어떻게 하는 짓인지도 알지 못한다. 1년이 지나도록 마당에 매질하는 소리가 없고 화목한 분위기가 문에 가득하며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마치 봄바람이 스치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검은고와 비파, 서책이 맑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고 화초나 가축들이 모두 살찌고 윤택해 보이니 묻지 않더라도 법도 있는 군자의 집이 여기에 있음을 알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자애로운 집의 어떤 결과인 거죠. 자, 이 집은요 모든 게 잘 돼, 그쵸? 사람들 모두 다 화목하고 웃고 있고 노비들도 순박하고 자제들도 모두 예쁘게 자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화초, 식물도 잘 자라고 동물도 잘 자라고 그래서 법도 있는 집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솔선수범에서 자애롭게 다스린 결과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정약용이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게 뭐예요? 형벌을 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질하는 소리가 없대요. 즉 한마디로 형벌 없이도 긍정적으로 집이 돌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윗집은 어땠어요? 막 무섭게 하니까 여기는 막 형벌이 가득했죠. 보면요 여기죠. 심하면 쇠망치로 치고 바드미 빵망이로 볼기를 친대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요. 자재를 매질하고 종아리 치고 노비들도 묶어놓고 두드린다. 이런 거 다 형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통치하는 게 과연 좋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일로 미루어 보건대 여러분 이러한 일은 뭐예요? 위에서 있었던 요런 사례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유추의 방식이죠. 유추. 자, 무슨 말이냐면 가정의 일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정약용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고을이잖아요. 말소리와 얼굴빛은 백성을 교화하는 일에 있어서 말단이며 형벌도 사람을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말단이다. 수령 자신이 바르면 백성도 바르지 않을 수가 없고 수령이 스스로 바르지 않으면 비록 형벌을 내리더라도 바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까부터 정약용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 윗사람이 솔선수범하면은 아랫사람은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계속 너무 엄하게 이런 잔인한 통치를 할 생각하지 말고 솔선수범하라는 거죠.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쵸? 천지가 생긴 이래로 이 이치는 뭐야? 솔선수범하면 아랫사람이 따라온다는 거죠. 항상 변함이 없었으니 어찌 잡설로서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 서리법이죠. 잡설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정선이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인용하는 거죠. 가시에 손이 찔리고 가시넝쿨에 발이 상하여도 온몸이 아픈데 형장의 독은 그보다 100배 더하다. 한마디로 가시에 찔리는 것도 이렇게 아픈데 형장의 독은 형벌이죠. 형벌의 결과는 100배나 아프다. 그런데도 자기 감정에 휩쓸려 이것을 뭐예요? 이것은 형장의 독 이꼴 형벌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함부로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서리법이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여러분 정선 역시 이 정약용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죠. 범이 앞에 있고 함정이 뒤에 있으면 소리를 질러 구원을 요청하는 법이다. 옥리의 농간으로 생긴 고통이 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서리법이죠. 즉, 여러분 범이 앞에 있고 앞에는 호랑이가 있고요. 뒤에 함정이 있어. 그럼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상황인 거죠. 즉 이런 것들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혹은 여러분 이럴 때 쓸 수 있는 사자성어도 많죠. 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그쵸?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 그리고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무고한 백성들이 형벌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정약용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수령은 백성들에게 형벌로서 다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옥리라는 거는요, 이 조선시대에 형벌을 관장하던 벼슬이에요.
농간이라는 거는 남을 이제 속이는 거, 그쵸? 우리 여러분 농담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농간은 남을 속이거나 약간 남에게 이제 잘못된 그런 간사한 꾀를 농간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형벌을 관장하는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하여 이런 고통을 준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약용은 여러분 목민심서를 지어서 백성들을 형벌로서 다스리지 말고 우리가 이들을 솔선수범하여 교화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형벌보다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통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양한 예시를 사용하고 있고 유추를 사용하고 있고 대조의 방식도 사용하고 있는 거 봤죠. 그래서 잔인한 가장이 통치하는 가정과 자애로운 가장이 통치하는 가정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어떤 게 더 올바른 결과가 있을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고을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작은 것에서 가정이죠. 큰 곳으로 고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라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 하겠죠. 국가도 마찬가지다라는 어떤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 않은 글이니까 잘 정리해보고 읽은 뒤에 질문이 있다면 또 질문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